안녕하세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밀모래 책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작품은 기드 모파상의 쥘르 삼촌입니다. 모파상은 1850년에서 1893년까지 이 세상에 살다 간 프랑스 작가인데요. 이 작품은 인간의 이중성과 참다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얀 수염의 늙은 거지가 손을 우리에게 내밀었다. 친구인 조제프 다브랑슈는 그에게 오프랑을 주었다. 내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 거지를 보니까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추억이 하나 생각난다네.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게나. 우리 가족은 아부르에서 살았는데 그리 부유하진 않아서 겨우 살아갈 정도였지. 아버지는 직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수입은 많지 않았어. 내 위로는 누나가 둘 있었고 어머니는 살림이 어렵다며 많이 괴로워했어. 그래서 가끔 아버지 귀에 거슬리는 말도 하고 은근히 불만 섞인 비난도 했다네. 그럴 때면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손으로 땀을 닦으려는 것처럼 땀이 나지도 않은 이마에 손을 얹곤 했어. 나는 그분의 난처하고도 괴로운 심정을 느낄 수 있었네.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 절약했네. 담내 때문에 식사 초대에도 가지 않았고 식료품은 깎아서 샀으며 물건은 중고를 주로 샀지. 누나들은 자기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었고 얼마 하지 않는 레이스를 살 때도 흥정을 오랫동안 했네. 우리는 기름이 떠다니는 수프와 양념고기를 주로 먹었는데 난 다른 음식을 먹고 싶었지. 만약 단추를 잃어버리거나 바지가 찢어지면 엄청 혼나야 했다네. 하지만 우리는 일요일마다 잘 차려입고 부두로 산책을 나갔지. 아버지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프로코트에 정장용 실크 해트를 쓰고 검은색 장갑까지 끼고는 축제날의 배처럼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팔을 내주었다네. 누나들은 가장 먼저 떠날 준비를 끝내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곤 했지. 하지만 막 떠나려고 할 때면 아버지의 프로코트에서 눈에 안 띄던 얼룩이 발견돼서 헝겊 조각에 벤젠을 묻혀서 재빨리 다 지워야 했다네. 아버지는 실크 해트를 쓴 채 셔츠만 입고는 작업이 끝나기만 기다렸고 어머니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는 때가 묻을까 조심하면서 장갑을 벗고 서둘렀지. 우리는 당당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길을 나섰다네. 시집갈 나이가 된 누나들은 거리에 나왔을 때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서로 팔짱을 끼고 앞서갔지. 그 당시 산책할 때 가여운 줄도 모르고 느스대던 부모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네. 그들은 마치 걸음걸이가 중요한 문제라도 되듯이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다리를 곧게 뻗으면서 예의 바르게 걸어갔지. 매주 일요일에 미지의 먼 나라에서 온 큰 배들이 항구로 들어오는 광경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늘 똑같은 말을 하곤 했지. 그래, 쥘르가 저기에 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의 동생인 쥘르 삼촌은 모든 식구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네. 나는 그에 대한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었는데 한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지. 그래서 너무 친숙한 나머지 첫눈에 그를 알아볼 것 같았다네. 나는 미국으로 떠나던 날까지 그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자세한 부분까지 모두 알고 있었지. 그 무렵에 그의 생활에 대해서는 작은 소리로만 얘기를 했지만 말이네. 그는 돈을 낭비하는 못된 짓을 한 것 같았네. 가난한 친척들에게 그런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지. 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면 살짝 맛이 가서 철딱선이 없는 짓을 했다며 웃어 넘기겠지.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모의 재산을 축낸 고약한 놈이자 나쁜 놈의 불량배가 되는 것이네.
똑같은 행위지만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네. 왜냐하면 행동의 중요성을 결정짓는 것은 결과뿐이기 때문이라네. 어쨌든 줄르 삼촌은 자기 몫을 다 써버린 후에 아버지가 기대를 걸고 있었던 할아버지의 유산까지 많이 축냈다네. 그는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르에서 뉴욕행 상선을 타고 미국으로 떠났지. 아브르에서 뉴욕행 상선을 타고 미국으로 떠났지. 줄르 삼촌은 그곳에서 어떤 장사를 시작했다네. 그는 곧 편지를 보내서 돈을 좀 벌었고 아버지에게 입힌 손해를 갚고 싶다고 했네. 이 편지는 집안 식구들에게 큰 감동을 줬지. 값어치가 전혀 없는 인간이라는 말을 듣던 줄르 삼촌은 갑자기 훌륭한 사람, 양심적인 인간, 다브랑슈 가문의 다른 사람들처럼 진짜 정직한 다브랑슈가 되었네. 뿐만 아니라 그가 큰 가게를 빌려서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던 선장도 있었지. 몇 년 후에 다시 편지가 왔다네. 삼촌은 내 아버지에게 건강히 잘 지내고 있고 사업도 잘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아메리카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 당분간 소식을 전할 수 없다고 했지. 그리고 한미천 크게 잡으면 아브르로 돌아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며 가족들을 안심시켰네. 집안 식구들에게 이 편지는 복음서가 되었지. 툭하면 식구들은 편지를 꺼내 읽었고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자랑삼아 보여줬다네. 사실 그로부터 10년 동안 줄르 삼촌은 아무 소식도 전해주지 않았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의 희망은 커졌다네. 어머니도 가끔 줄르 삼촌이 오기만 하면 우리 형편이 달라질 거라고 말했지. 그리고 아버지는 일요일마다 큰 기선이 뱀 같은 연기를 하늘로 뿜어내며 수평선을 지나서 다가오는 것을 볼 때면 늘 똑같은 말을 반복했네. 그래, 줄르가 저기에 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족들은 마치 그가 손수건을 흔들며 큰 소리로 자신들을 반기는 것 같은 환상에 젖었다네. 가족들은 삼촌이 확실하게 돌아온다고 믿고 많은 계획을 세웠지. 삼촌이 번 돈으로 앵구빌 근처에 작은 별장도 살 예정이었다네. 그 당시 큰 누나는 28, 작은 누나는 26이었는데 모두 미혼이라 온 집안이 걱정거리였지. 어느 날 작은 누나에게 구혼자가 나타났다네. 돈은 없지만 점잖은 회사원이었어. 이 청년이 망설임을 끝내고 결심을 하게 된 데는 어느 저녁에 보여준 줄르 삼촌의 편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나는 믿고 있다네. 그의 청혼은 기분 좋게 받아들여졌고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가족이 함께 저지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지. 저지는 전기선으로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갈 수 있고 영국에 속한 섬이라 프랑스인이 자기네 땅에서 영국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상적인 여행지라네. 저지 여행은 집안 식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한순간도 잊지 못할 꿈, 유일한 기다림이 되었다네. 드디어 출발일이 되었지. 나는 그게 어제 있었던 일처럼 눈에 선하다네. 그랑빌 부두에 정박해 있던 증기선에서 기적이 울렸고 우리는 배에 올랐다네. 배는 부두를 떠나서 푸른 대리석 탁자처럼 평평한 바다 위로 미끄러지듯 나아갔지. 우리는 여행을 많이 못해본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과 뿌듯함을 느끼면서 멀어져가는 해안을 바라봤네. 잠시 후 아버지는 문득 두 신사가 귀부인 2명에게 굴을 사주는 모습을 봤다네. 누더기 옷을 걸친 한 늙은 노인이 굴 껍데기로 칼을 까서 신사들에게 주면 신사들은 그걸 귀부인에게 건넸지. 부인들은 옷이 더러워질까봐 손수건에 굴 껍데기를 올려놓고는 입을 앞으로 내밀고 요령 있게 국물을 빨아 마신 후에 굴 껍데기를 바다에 던졌지. 아버지는 배 위에서 굴을 먹는 색다른 행동에 마음이 끌렸지. 그래서 어머니와 누나들에게 굴을 먹고 싶냐고 물었네. 어머니는 비용이 들까봐 주저했지만 누나들은 바로 찬성했지. 어머니는
자기는 배탈이 날까봐 겁나니 애들이나 사주라고 하면서 투덜댔다네. 그런데 어머니는 나쁜 버릇이 들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나만 쏙 뺐지. 그래서 나는 어머니 옆에 남게 되었다네. 나는 불만을 속으로 사귀며 아버지가 으스대면서 두 딸과 사위를 데리고 굴 파는 노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바라봤다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국물을 안 흘리고 먹을 수 있는지 누나들에게 가르쳐 주셨지. 직접 시범을 보여주려고 굴 하나를 손에 들고는 귀부인들의 흉내를 내려고 했지만 국물을 프로코트 위에 쏟고 말았다네. 어머니는 또 저런다면서 투덜댔지.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놀라더니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굴 껍데기를 까는 노인 주위에 있던 식구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는 급히 우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네. 얼굴이 무척 창백했고 눈빛도 이상했다네.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굴 껍데기를 까는 사람이 쥘로와 똑같이 생겼다고 어머니에게 속삭이듯 말했지. 어머니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네. 아버지가 다시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다는 걸 아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쥘르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겠다고 말했지. 어머니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미친 거 아니냐면서 아닌 줄 알면서 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고 아버지를 나무랐네. 아버지는 마음을 접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지. 여보,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 줘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들이 있는 곳으로 갔지. 나도 그 사람을 봤는데 늙고 주름살 투성이에 못생겼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지. 어머니는 다시 돌아왔고 나는 어머니가 부들부들 떠는 것을 봤다네. 어머니는 재빨리 이렇게 말했지. 틀림없이 그 사람이니 선장에게 가서 뭐 알아보세요. 하지만 형편이 이러니 우리가 떠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는 우리에게서 벗어나 선장에게 갔지.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들떠서 아버지를 쫓아갔네. 아버지는 선장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인사말을 건네면서 하는 일에 대해 질문을 했네.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우리가 타고 있던 엑스프레스호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니 승무원들에게로 화제가 돌아갔네. 아버지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굴껍데기를 까는 노인에 대한 내막을 아느냐고 물었지. 이 말에 짜증이 난 듯이 선장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지. 작년에 미국에서 만난 불황자인데 프랑스인이라기에 데리고 왔죠. 아브리에 친척도 있다고 하던데 그들에게 빚을 져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이름은 쥘르 다브랑슈인가 다르방슈인가 아무튼 그럴 겁니다. 예전에는 부유하게 산 적도 있는 모양인데 지금은 보다시피 저 꼴이 되었죠. 아버지는 얼굴이 낯빛처럼 변하면서 눈이 커지더니 목까지 메어서 더듬거리며 말했네. 그렇군요. 별로 놀랄 일도 아니군요. 선장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났지. 선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아버지 뒤를 바라봤지. 아버지가 무척이나 질린 표정으로 돌아왔더니 어머니는 사람들이 눈치챌지도 모르니 진정하라고 말했네. 아버지는 쥘르가 틀림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어머니에게 물었지. 어머니는 나를 시켜서 가족들을 얼른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네. 아버지는 넋이 빠진 사람처럼 이게 무슨 재앙이냐며 중얼거렸지. 어머니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네. 저 도둑이 무엇을 하는지 항상 의심이 들더니 우리에게 다시 무거운 짐이 되려나 보군. 다브랑슈 집안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겠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비난을 받을 때면 항상 그렇듯이 손을 이마로 가져갔지. 어머니는 얼른 굴값을 치르고 망신당하지 않게 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자고 말했네. 부모님은 내게 5프랑짜리 돈을 주고는 저만치 가버렸지. 누나들은 놀라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어머니가 배멀미가 나왔다고 말해주었네. 그러고는 굴 까는 사람에게 굴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지. 나는 삼촌이라고 부르고 싶었네. 그는 2프랑 50이라고 대답했지. 내가 5프랑을 주니까 그는 돈을 거슬러 주었네. 나는 쭈글쭈글 가엾은 그 사람의 손을 바라봤네. 나는 처량하고 지친 듯 늙고 비참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지. 저 사람이 아버지의 동생인
우리 삼촌이구나. 나는 팁으로 그에게 10수를 주었네. 그는 이렇게 내게 감사를 표하더군. 복 많이 받으실 거요, 도련님. 구걸하는 불쌍한 사람의 말투였지. 나는 미국에서 그가 거지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네. 누나들은 내가 선심을 쓰는 걸 보자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봤지. 내가 아버지에게 잔돈 2프랑을 주는 걸 보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굴값이 3프랑이나 되냐고 물었네. 나는 팁으로 10수를 줬다고 말했지. 어머니는 빌어먹는 자에게 10수나 줬다며 나를 미친 녀석이라고 했네. 아버지가 눈짓으로 사위를 가리키자 어머니도 더 이상 말을 안 했지. 모두 입을 다물었다네. 수평선 앞바다 위에서 보랏빛 그림자가 솟아오르는 것 같더니 저지가 보였지. 배가 부두에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줄르 삼촌을 보고 싶은 강한 충동이 솟구쳤다네. 그에게 다가가서 다정한 말을 하며 위로해주고 싶었지. 하지만 굴을 더 먹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의 모습도 사라졌다네. 그는 아마도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배 밑창으로 내려갔겠지. 그곳이 저 비참한 사람의 숙소였을 테지. 그리고 우리는 돌아올 때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으려고 생말로호를 탔지. 어머니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네. 그 후로 나는 삼촌을 다시 본 적이 없다네. 자, 이제 내가 왜 가끔 5프랑씩이나 거지에게 주는지 알 수 있겠나?